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아래로 스미는 어둠은 더욱 짙었습니다. 외람되게도 한 여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풍랑이인 듯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이화련이라 했습니다. 남편은 관직에 몸담은 고위 관리로 늘 품위 있고 조신한 체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돌아올 때마다 몸에서는 익숙지 않은 향내가 풍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이 깊을수록 그 향이 자꾸 한결같다는 사실에 화련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지요. 이 향, 분명 여인의 것이로구나. 그것도 같은 사람의 향이라면.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남편의 옷가지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안감을 따라 손끝이 흘러내리다가 속바지를 살짝 펼친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붉은 인주의 흔적, 그것도 분명 입술 모양으로 남겨진 자국이 안쪽에 또렷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몸종 개분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낯빛이 좋지 않으시옵니다. 이화련은 손에 든 속바지를 개분에게 내밀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개분은 당황한 눈빛으로 잠시 속옷을 들여다보더니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빠르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저 붉은 자국은 분명 대감님께서 서재에서 벼루를 다루시다 인주를 속옷에 묻히신 것이옵니다. 실수하셨을 것이옵지요. 허면 그 인주 묻은 붓이 어찌 이리도 속바지 안까지 들어간단 말이냐. 화련의 눈은 싸늘했으나 개분은 머리를 굽신거리며 능청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대감님께서 급히 옷을 갈아입으시며 붓을 품속에 넣으셨다가 그만. 남정네들이란 원래 이런 허술한 실수를 잘하옵니다. 그 말에 화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지스러운 변명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저 잠시라도 마음의 동요를 감추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 말대로 그러하길 바란다. 그러나 다음 날 이화련은 조용히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맛보게 되지요. 서랍 안에는 연지로 곱게 물든 여인의 속옷 한 벌이 곱게 개어 있었고 그 위에는 꽃봉오리 같은 가슴이라는 음란한 문구가 적힌 종이 쪽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화려하되 매끄러웠고 종이 끝에는 이름 없이 붉은 입술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하며 가슴속에서 일렁였고 이는 그녀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결심한 듯 자신의 방에서 가장 신뢰하던 하인을 불렀습니다. 칠보기를 데려오너라. 잠시 후 굳건한 체격을 지닌 하인 칠보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팔뚝과 각진 어깨, 다부진 턱선이 단숨에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으나 주인의 명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듯한 충직한 자였지요.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그래, 칠보가 너는 내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니 중한 일을 맡기려 한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목숨 바쳐 따르겠사옵니다. 그녀는 몸을 가까이 다가서며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행적을 조용히 뒤쫓아라. 누구를 만나며 어디를 드나드는지 모두 낱낱이 내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순간 그녀의 소매가 칠복의 팔을 스쳤고 그 스침은 둘 사이에 짧은 정적을 남겼습니다. 칠복은 마음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에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단단한 어깨를 바라보다가 스스로 놀라 부끄럽게 고개를 돌렸지요. 이튿날 칠복은 조용히 대감을 뒤쫓았습니다. 포구 근처에서 대감은 마치 익숙한 듯 한적한 별채로 들어갔고 칠복은 외곽 담벼락을 넘나들며 조심스럽게 그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려한 색동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 대감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대감은 손으로 그녀의 저고리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남녀의 정을 나누고 있는 중이었고 칠복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아도 되는 광경이란 말인가? 그는 마치 마님의 침소를 엿보는 죄인이 된 듯 괴로워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하필이면 대감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순간 칠복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그는 태연한 척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대감마님. 마당의 말이 도망가길래 뒤쫓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사옵니다. 대감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칠복의 순박한 얼굴에 이내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돌아가거라. 칠복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 전해야 할 말이 많아졌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충성심과 더불어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이화려는 내내 마당을 서성이며 칠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손놀림을 감추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녀의 눈은 초조하게 대문을 향하고 있었지요. 종일 햇살이 들락거리는 마당은 덥고 숨막혔지만 그녀의 가슴은 더더욱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늦은 오후 칠복이 서둘러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다녀왔사옵니다. 이화려는 숨도 고르지 않고 그를 다그쳤습니다. 어서 말하거라. 무엇을 보았느냐? 숨기면 안 된다.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포구 근처 외딴 별채로 향하셨사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여인과 마주하셨사옵니다. 어떤 여인이냐? 생김새며 말투며 모두 자세히 말하거라. 그 여인은 가슴이 풍만하고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사옵니다.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여인의 말솜씨였사옵니다. 대감마님의 마음을 농락하듯 다루는 솜씨가 마치 검은고 명인이 줄을 타듯 자유자재였사옵니다. 화련의 눈매가 순식간에 가늘어졌습니다. 그리도 유심히 보았느냐? 그 여인의 가슴까지 말이다. 그 말에 칠복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결코 음란한 눈으로 본 것이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니 소인이 오직 그에 따라 사명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그 여인의 몸매가 어떠하건 그 모든 것은 오직 마님을 위한 일이었사옵니다. 그의 황급한 해명은 오히려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지만 이화려는 그 말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부채로 입을 가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 여인의 이름은 알고 왔느냐? 예, 마님, 그 여인의 이름은 진연홍이라 하옵니다. 남해에서 비단과 향료를 거래하는 상인이라 했사옵니다. 허나 단순한 상인이라 하기에는 그녀의 말투와 지식이 범상치 않았사옵니다. 청나라 정세까지 아는 이라면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자가 아니겠나 싶사옵니다. 이화려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칠복을 물러가게 한 후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한 그녀는 서랍 속 붉은 소국과 꽃봉오리라 불린 그 글귀를 떠올렸지요. 조심스레 저고리의 고름을 풀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가슴도 그 여인 못지않을 터인데 왜 대감은 나를 떠났는가?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문틈 사이로 칠복이 보였습니다. 마님 아까 두고 간 부채를 가져다 드리려 했사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벌어진 저고리에 머물렀고 이화려는 당황에 서둘러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습니다. 칠복의 눈에서 떠오른 감탄의 기운을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문 밖에서 먼저 기침을 하고 들라 했느니라. 네, 마님,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사옵니다. 칠복이 나간 후에도 이화려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얼룩져 있었지요. 배신당한 아내의 분노, 여인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감탄이 가져온 묘한 설렘. 이제 내 눈과 귀는 내가 가진 것만을 믿겠노라. 그날 밤 화려는 다시 칠복을 불렀습니다. 내 눈과 귀가 되어줄 이여. 이제는 대감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거라. 그 말에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이제 마님의 눈과 귀뿐 아니라 이 몸과 마음까지도 마님의 것이옵니다. 그 순간 이화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채를 들고 고개를 돌린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속으로 요동치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말은 삼가거라. 그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그만이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음성은 이상하리만큼 떨려 있었습니다. 칠복도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감히 양반 부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평생 몸종으로 살아온 자신에게는 실로 무모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며칠 후 다시 이어진 감시는 칠복에게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감과 진현홍은 그 별채에서 또다시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그들은 서로 정을 나눈 후 무언가 문서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진현홍은 그 문서를 소매 안에 숨겼고 대감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이 숨겨져 있다. 칠복은 그 사실을 고스란히 마님께 보고했습니다. 마님, 이번에 본 광경은 두 마리 뱀이 얽히듯 정을 나눈 후에야 비로소 진짜 독이 오간다 할 만한 모습이었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정사를 나눈 뒤 그 여인이 대감님의 손에서 무언가 문서를 받았사옵니다. 외국어가 적힌 종이었는데 내용을 알 수는 없었사오나 단순한 연정은 아니었사옵니다. 화련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단지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의 기밀을 넘기는 반역의 가능성까지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은 칠복의 저고리에 스며든 땀 냄새에 머물렀고 그 냄새는 그녀의 마음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리 마음이 놓이는 것일까?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란 사내가 더 이상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의 가슴은 이미 알아채고 있었지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게 이런 것을 가져다 주었으니 고맙구나. 그녀는 칠복이 방을 나선 뒤에도 오래도록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는 분노와 욕망, 안도와 그리움이 한데 엉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모든 하인이 잠든 시각 이화련은 조용히 등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는 듯 울려 퍼졌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화련은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기며 대감이 쓰는 책상과 서랍들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위치에 손을 뻗었고 조심스럽게 종이 다발을 넘기며 문서를 뒤졌습니다. 이 밤의 침묵 속에 오직 그녀의 손끝과 심장의 박동만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발소리는 대감. 이화련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대로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둑으로 몰릴 것이며 자칫 돌쇠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요. 그때 문 밖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이리 오시옵소서.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화련의 지시로 서재 인근을 몰래 지키고 있던 것이었지요. 재빠르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화련의 손목을 붙잡고 벽장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벽장은 생각보다 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폭에 지듯 밀착되었고 숨결이 얽혀들었습니다. 이화련은 칠복의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친 숨소리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 숨결은 단지 호흡이 아닌 마치 남자의 욕망과 충정이 뒤섞인 무언의 고백처럼 가슴을 강타했지요.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칠복의 목소리는 귀에 닿을 듯 가까웠고 입김이 귓바퀴를 간지렸습니다. 그 말에 이화련의 몸이 문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 배신으로 짓눌린 여인의 자존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위안이 그녀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 따스함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걔? 칠보가. 그녀가 작게 속삭이자 칠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맞닿았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은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포개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격렬해지는 숨소리와 함께 입맞춤은 진하게 이어졌습니다. 대감은 바로 옆방에서 책을 넘기고 있었지만 벽장 안의 두 사람은 이성보다 본능에 가까운 충동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숨죽이며 서로를 탐했고 벽장 안의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화련의 손이 칠복의 등줄기를 더듬었고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벽장문이 살짝 열리며 두 사람은 서재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저고리가 풀어지고 속치마가 걷히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이며 둘은 한 몸처럼 엉켜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초월이라기보단 파괴에 가까운 감정의 분출이었지요. 이것은 죄악이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구나. 마님 소인은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겠사옵니다. 그 밤 그들은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고 뜨거운 욕정과 애정으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화련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쾌락의 몸을 떨었고 칠복 역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품었지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이화련은 자신의 저고리를 다시 여미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칠복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고 가슴 한편에는 죄책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칠복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조용히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화련이라는 여인의 모든 것을 걸고 감시와 보호의 역할을 다짐한 사내였지요.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칠복은 다시 포구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업으로 변장한 채 그물을 손질하며 진연홍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붉은 새벽 하늘 아래에서 진연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그녀는 서둘러 등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칠복은 재빨리 소금자루를 나르는 척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러던 중 진연홍이 붉은 천을 3번 흔드는 모습을 포착했지요. 곧이어 먼 바다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왔고 그 배에서 내린 외국인이 그녀에게 상자를 건네고 진연홍은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 분명 대감의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접근하려 했으나 그만 발밑 돌멩이를 밟고 굴러가는 소리에 진연홍이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켰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지만 진연홍은 주위를 살핀 뒤 다시 외국인과 함께 사라졌고 칠복은 간신히 발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길로 이화련에게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서렸고 칠복은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님, 진연홍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옵니다. 그녀는 외세와 내통하는 간자, 세작일 가능성이 크옵니다. 그 말에 이화련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이제는 가정의 붕괴를 넘어 나라의 위협으로까지 번졌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오그라들 듯 조여왔습니다. 이화련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외도, 그것도 모자라 나라의 기밀을 외국에 넘긴다는 반역의 혐의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분노가 불처럼 일어났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낼 수 없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칠복의 저고리에 밴 땀냄새를 무심히 문질렀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검게 그을린 살갗, 그리고 비릿한 땀냄새. 희한하게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그 어떤 향수도, 그 어떤 비단결도 이만큼의 위안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이 머슴의 손길이 이토록 내 마음을 흔드는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귀족의 체면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너져버린 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해 애썼구나. 이화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노고를 잊지 않겠다. 칠복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소인은 불속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날 밤 이화련은 자신의 방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숨겨진 여인의 정체, 나라를 뒤흔들 음모, 그리고 한 머슴과 나눈 금지된 교감.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포를 벗고 속적삼만 남긴 채 자신의 몸을 찬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목덜미엔 칠복의 입술 자국이, 가슴 아래엔 손자국처럼 남은 붉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 몸이 천한 머슴의 것이 되어버렸구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고 거울 속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마음은 더는 양반의 것이 아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마루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저 오늘 일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조심스레 찾아뵈었사옵니다. 칠복의 음성이 문 밖에서 들려왔고 이화련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젠 그를 문 밖에 세워둘 이유도 체면을 앞세울 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칠복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이화련은 더 이상 엄숙한 양반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저고리는 풀려 어깨 너머로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밤처럼 깊었습니다. 마님, 저 같은 머슴의 장대가 마님 같은 분의 깊은 연못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하지만 제 전부를 다 바쳐 마님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그 말에 이화련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아온, 잊고 살았던 여인의 웃음이었습니다. 내 장대가 내 연못을 채우기에 모자라지 않다는 걸 그대도 이제 알지 않느냐?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함께한 밤이었지요. 신분이 무엇이든 규율이 어떻든 사랑은 이미 서로를 향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몸종 개분이는 둘의 비밀을 지켜주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어느 날 빨래를 들고 빨래터를 지나가다가 익숙한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낮고 억눌린 숨소리, 희미한 신음, 천천히 삐걱이는 나무 바닥 소리. 그녀는 무심코 들여다보았다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늘이시여. 그곳엔 마님 이화련과 머슴 칠복이 한 몸처럼 서로를 안고 있었지요. 분이는 황급히 몸을 숨기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얼굴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도 외로우셨던 마님이 드디어 웃으시네. 계부는 누구보다도 이화련의 지난 세월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귀족의 아내라는 명예 아래 감춰진 외로움, 무관심한 남편, 병들 듯 메말라가던 날들. 그녀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것이 몇 년 만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어라 입을 대랴? 피었던 꽃이 다시 피어나는 걸 어찌 꺾으랴? 며칠 후 계부는 마님의 부탁을 받고 조심스럽게 대감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마님과 칠복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에 그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섰지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대감이었습니다. 순간 계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몸종으로 살아온 그녀는 순발력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무릎을 꿇고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죄송하옵니다. 소녀가 그만 월경이 갑자기 시작되어 급히 속옷을 갈아입으려 서재로 들어왔을 뿐이옵니다. 대감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양반 남자에게 여성의 생리 이야기는 듣기조차 민망한 금기의 주제였지요. 그러냐? 어서 나가거라! 계부는 일부러 붉은 천을 오단에서 살짝 꺼내 보이게 하며 서둘러 퇴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바로 그날 밤 계부는 이화련에게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마님 이것이 그 문서인 듯하옵니다. 이화련은 문서를 펼쳐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계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난도 없었고 오직 충성과 연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구나. 마님이 행복하신 게 제게는 가장 큰 일이옵니다. 대감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님을 지켜야 하옵지요. 이화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양반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충직한 머슴, 칠복, 지혜로운 몸종 계분. 이들과 함께하는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지요. 며칠 후 이화련은 진현홍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신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녀와 남편 사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지요. 분이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도왔고 칠복은 그날도 한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만남은 시골의 한 초가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박한 방 안, 낡은 등잔 하나가 깜빡이며 불빛을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바깥의 긴장감과는 달리 신기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진현홍이 들어섰습니다. 이화련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무채색 옷차림, 단정히 틀어올린 머리,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경계심에 가득 찬 눈. 너가 연홍이냐? 예, 마님께서 절 부르셨다 들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하고 나라를 배신한 여인. 내 정체가 궁금하였다. 이화련의 말은 날카롭고 담백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말을 이어갔지요. 자네를 꿰어 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그의 손에서 국가의 문서를 빼앗는 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너란 말이냐? 진현홍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눈을 내리깔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절 부르실 줄 알았사옵니다. 하오나 마님께서 정말 저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옵니까? 이화련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고 그녀는 일말의 당혹감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내가 알건 충분하도다. 너는 내 남편을 탐한 여자이며 이 나라의 기밀을 팔아넘긴 반역자일 뿐이다. 그때 진현홍은 가만히 다가오더니 자신의 저고리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련은 순간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진현홍의 등 뒤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굵직한 채찍 자국, 불에 지진 자국, 가는 칼로 베인 듯한 흉터들까지. 그녀의 피부는 누군가의 잔혹한 고문을 오랜 시간 견뎌온 자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 가족은 청나라 상인의 손에 인질로 잡혀 있사옵니다. 어린 동생과 노모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지요. 제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옵니다. 이화련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감님과의 관계도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지요. 그분이 단지 정을 나누는 상대가 아니라 나라를 기밀을 팔아넘기는 진짜 반역자였음을. 진현홍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수치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절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몸은 이중의 역할을 시작했사옵니다. 명령을 받는 세작이면서 동시에 대감의 죄를 폭로할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화련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단지 정실부인이라는 이름 아래 더 오랜 시간 침묵하고 외로움을 감내했을 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과 자신 사이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그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대와 전혀 다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화련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우리 둘 다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여인이었구나. 방 밖에서 듣고 있던 칠복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화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저기에 가득 찬 귀부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감, 그리고 연대의 감정이 스며 있었지요. 그럼 증거는 있느냐? 대감의 반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이화련이 물었습니다. 예, 다만 아직은 완전하진 않사옵니다. 곧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보낼 예정이라 들었사옵니다. 그 전에 모든 증거를 갖추어야 하옵니다. 이화련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서로를 경계하되 손을 잡자. 공통의 적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 순간 칠복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이화련은 천천히 진현홍을 바라보며 일어섰습니다. 이 일 끝나고 나면 그대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거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을 팔던 시절은 지나야 하니까. 진현홍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의 연못에도 드디어 햇살이 들기를 바라겠사옵니다. 이화련은 방을 나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련은 은빛 달을 배경 삼아 자신의 방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심어진 국화는 늦은 가을비에 젖어 있었고 바람은 깊은 밤의 정막을 밀어내듯 느릿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손거울을 내려놓고 속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더는 대감댁 마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거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노라. 이화련은 다음 수순을 위해 조심스레 행동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분에게 속삭였습니다. 분아, 칠복을 불러다오. 이제 때가 되었도다. 잠시 후 관리인 행색으로 변장한 칠복이 조용히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눈 밑엔 긴장과 피로가 어렸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마님, 무엇을 명하시옵니까? 박현, 그 자의 족자,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 연홍의 말로는 겉보기엔 산수화이나 그 뒤에 얇은 공간이 있다 했지. 예, 그 안에 반역의 증거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족자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느니라. 다음 날 새벽 칠복은 포구 근처 연홍과 다시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사나리라 칭하는 자가 며칠 내에 마을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조정이 보낸 암행어사. 이름은 오진수라 하옵니다. 지금은 상인의 행색을 하고 다니며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있사옵니다. 어사라, 칠복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이 더 이상 개인의 복수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계획이 모두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흐렸고 바닷바람은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칠복은 검은 두건으로 얼굴 일부를 가린 채 포구 뒷길의 작은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엔 이미 한 여인이 먼저 와 있었지요. 화려한 옷 대신 얇고 수수한 겉옷을 걸친 그녀 진연홍. 다만 오늘따라 그 눈빛엔 예의 유혹도 웃음도 없이 오직 날 선 경계와 깊은 피로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왔소. 연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등잔 대신 초 하나만 켜둔 작은 방 안으로 칠복을 이끌었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뒤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선 잘 계시오? 칠복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굳으십니다. 그대에게 들은 어사에 대한 소식도 모두 전하셨고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연홍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분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연홍이 그대는 대감의 정부이면서 우리 편의 길잡이요? 그 이유가 진심으로 알고 싶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홍은 촛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대감에게 보낸 자는 청나라와 연을 맺은 자들이오. 난 처음부터 밀정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그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지요. 노모와 13살 어린 동생이. 칠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연홍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박현에게 접근하라 명령받았고 그의 품에 안기며 그가 어떤 자인지 직접 보게 되었지요. 그 자는 단지 사내의 욕망을 넘어서 나라를 팔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배신했습니다. 내 본래 임무를. 연홍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어사 오진수는 이미 저와 접선 중입니다. 그분은 제가 직접 조정해 보낸 밀서에 응답한 어사입니다. 며칠 내로 상인의 행색을 하고 이 마을로 들어올 것입니다. 칠복은 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어? 제가 지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홍은 칠복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화련 마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녀가 대감의 족자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침묵. 칠복은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삶을 가진 적이 없소. 나는 그분의 칼이 될 것입니다. 연홍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박현이 외국 상인들과 주고받은 서신 중 일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님이 손에 넣은 족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둘이 합쳐지면 어사에게 넘기기에 충분하지요. 칠복은 상자를 품속에 집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았소. 조심하시오. 연홍이 그가 일어서려 하자 연홍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혹시 마님이 당신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부디 그녀 곁에 남아주시오. 그분은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칠복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초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자를 넘겨 조정에 붙잡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되찾기 위해 조정과 협상하겠습니다. 칠복은 연홍과 조용히 헤어져 마을로 돌아가던 길에 박현 대감의 사설 하인들에게 수상한 낌새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놈 아까 그 여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칠복은 말을 아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만 뒤따라오던 하인들이 그의 팔을 억지로 틀어쥐고는 마을 어귀의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 놈이 그 여인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대감 마님께 직접 여쭤보실 때까지 코딱지만한 소리도 내지 마라. 칠복은 힘껏 저항했으나 세 사람의 기습 앞에 그 몸은 그대로 눌려졌습니다. 곧이어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대감의 저택 한편 창고 깊숙이 감금당했고 한밤중까지 이어진 매질에 온몸은 피멍과 상처로 물들어갔습니다. 대감은 그를 직접 확인하러 오지도 않았지만 이놈을 내일 조용히 없애라는 명령만 내리고는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를 꺼내기 위한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계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담장을 넘어 칠복이가 갇혀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하인을 상대해야 했으나 그녀는 잔재주가 많았지요. 아이고, 저희 속옷이 바람에 날아가 담장 너머로 떨어졌네. 이를 어쩌나? 그녀는 일부러 속옷을 던졌고 창고 하인은 당황해 머리를 긁적이며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주워다 줄게.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이게? 그 틈을 타 계부는 창고 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묶인 채 숨을 헐떡이는 칠복을 발견했습니다. 등과 어깨는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칠보가, 어서 정신 차려. 내가 데리러 왔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부축했고 온몸에 힘을 다해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 뒤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은 순간 계부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이고, 제 발목이 어흑 접질렸나 봅니다. 그녀는 일부러 돌에 걸려 넘어졌고 창고지기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치신 겁니까? 그 순간 칠복은 숨죽이며 담을 넘어 사라졌고 계부는 신음하는 척하며 시간만을 벌었습니다. 한편 이화려는 그날 밤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대감 박현이 복통을 자주 앓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지요. 그녀는 몸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배가 속이 심히 아프옵니다. 견디기 어렵사옵니다. 박현은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 방에서 쉬거라. 의원을 불러오마. 그가 밖으로 나선 사이 이화려는 그가 아끼는 족자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산수화였지만 그 뒷면을 살짝 들어올리자 그 안에서 얇은 비단지 2장이 조심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 문서에는 외국 상인과의 내통 기록, 금품의 수수 내역, 거래된 국방 기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자의 진짜 정체구나. 그녀는 문서를 품에 넣고 다시 복통을 앓는 척 자리에 누웠습니다. 박현은 의원을 데리고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연기를 완벽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마침내 상인 오진수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한 상인이었으나 풍기는 기운은 달랐습니다. 손에는 티 없는 부채, 말투는 교양이 흐르고 눈빛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요. 진연홍은 그와 마주했을 때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자가 바로 암행어사구나. 그녀는 능숙하게 유혹하는 척하며 저고리의 고름을 느슨히 풀었습니다. 오상인, 제가 남해에서 가져온 비단 한 필 손으로 만져보셔야 그 진가를 아실 수 있사옵니다. 오진수는 얕은 미소를 띠며 술잔을 들었고 향을 맡더니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술, 향이 묘하구려. 공상인이 무슨 약초를 넣으셨소?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진연홍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덥석 잡았습니다. 어사님의 붓이 제 화첩 위에 그림을 그릴 날을 오래 기다려왔사옵니다. 오진수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곧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내 정체를 어찌 알았소? 손이 너무 깨끗하십니다. 관문서에 쓰이는 특수목 향이 손에 배어 있었지요. 그리고 양반의 눈을 가진 상인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을 잇고 조용히 어사에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박현 대감의 반역 증거 여기에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전하신 것과 제가 모은 것 모두 함께 준비하였지요. 이윽고 작전은 개시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굵은 말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대감댁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어사화를 꽂은 오진수가 위엄을 담아 외쳤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암행어사 출두요. 박현 대감을 체포하라. 감댁 대문이 박살나듯 열리자 집안의 하인들과 가족들은 놀라 자빠질 듯 마당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어사화를 탄 관복 차림의 오진수는 포졸들의 선두에 우뚝 서 있었고 그 눈빛은 단호하며 의심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지요. 박현 대감은 이리 나오라. 왕명을 받든 암행어사 오진수라 한다. 외국 세력과 내통하고 국정을 해치는 반역죄로 대감을 체포하노라. 집안을 지키던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가고 잠시 뒤 분노에 찬 얼굴로 박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고 입에는 아직 자다 일어난 듯한 침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란이냐? 이 집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이닥치는 것이더냐? 오진수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펼쳐든 문서를 힘있게 들어 보였습니다. 이 문서가 증거다. 박현, 그대는 외국 상인에게 국방기밀을 넘기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명백한 반역죄로 지금 당장 체포하겠다. 그 순간 박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그것도 임금의 명을 받은 자의 입으로 터져 나왔다는 사실에 그는 말문을 잃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내 그는 눈빛을 번뜩이며 자신의 뒤에 있던 병풍 너머에서 검 한 자루를 뽑아들었습니다. 모두 조작이다.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는 것이다. 내 놈들, 이 겉맛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가 검을 쥔 채 오진수를 향해 달려들자 포졸들이 일제히 칼집을 뽑아 들었습니다. 짧은 충돌 끝에 박현의 검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포승줄에 묶여 거칠게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찾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결국 안채 쪽에 서 있던 이화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너였느냐? 내게 칼을 꽂은 것이 내 놈이 내 속옷 속에 머슴을 들인 것도 모자라 이 나라의 조정의 날 넘겼느냐?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이웃들은 그 말에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웅성거리는 소리, 서로를 흘끗거리는 시선, 놀라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화련은 숨을 한 번 들이켠 뒤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엔 두려움이 없었고 눈빛에는 오히려 고요한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박현을 바라보며 그가 더는 자기 삶을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말한 바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온 말씀이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알리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오진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충심과 용기 왕께서도 반드시 아실 것이오. 그때 마당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얌전한 상인의 옷차림이 아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도는 단정한 여인이었지요. 진연홍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또 제가 수집한 추가 증거가 있사옵니다. 박현 대감이 외세와 주고받은 문서, 금품, 내역이 모두 이 상자 안에 있사옵니다. 박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홍아, 내가 너까지도. 그는 몸을 떨며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진연홍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옵니다. 저희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었을 뿐, 저희 마음은 늘 조선을 향해 있었사옵니다. 포졸들이 박현을 끌고 가기 시작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몸을 뒤틀며 이화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망가진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날 외면했기 때문에 머슴 따위에게 연정을 품는 마님이 감히 나를. 그 소리에 마당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지만 이화련은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외면했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 강렬했고 박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포졸들에 의해 끌려가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진현홍이 고개를 돌려 오진수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사또 이 일 다 끝나면 그대의 붓솜씨를 제 화첩에 한번 뽐내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오진수는 순간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고 주변 포졸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논하도록 하시오. 지금은 공무 중이니라. 그 말을 들은 이화련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악이 무너졌으며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감출 것도 없는 날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박현은 반역죄로 체포된 후 며칠 만에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에 따라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관기록에서 말소되었고 재산 대부분은 몰수될 예정이었으나 이화련의 공적이 상소를 통해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녀의 충심을 인정해 가문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충절의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화련은 그런 이름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녀가 원했던 것은 남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한 달 뒤 그녀는 마루에 홀로 앉아 늦가을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화가 서서히 지며 낙엽이 깔린 마당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과부 이화련으로 불리는구나. 그녀의 곁에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는 개분이 있었습니다. 이화련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개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마님, 세상은 여전히 과부를 감시하겠지요. 하지만 그 눈을 피하는 법도 있사옵니다. 이화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문서 하나를 펼쳤습니다. 분아, 돌보기 아니 칠보기를 이 집의 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문서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개분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낮에는 관리인, 밤에는 마님의 연인 이제 두 분의 생활은 참으로 이중이옵니다. 그날 밤 문득 부는 찬바람에 등불이 깜빡이고 방 안의 등잔불이 흔들릴 무렵 칠복이 조용히 안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마을에선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과부의 집에 사내가 둘이라며 사람들이 수근거리옵니다. 이화련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으며 말했지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 속옷 속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니라. 다만 조심은 해야겠지. 과부의 정절은 목숨보다 무겁게 여겨지는 세상이니 우리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하느니라. 칠복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마루에 짚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평생 마님을 위해 살겠사옵니다. 마님께서 혹여 지겨워지시더라도 제발 저를 버리지만은 마옵소서. 그 말에 이화련은 목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겨워지기 전에 내가 먼저 늙을 것이니 걱정 말거라. 그날 밤 방 안의 등잔불은 길고도 깊게 출렁였습니다. 방문은 바람 없이도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개분이 조용히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익살스러운 외침에 마당을 돌던 하인들이 하나둘 놀라 달아나고 개분은 참지 못하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밤 안채에선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의 숨결이 진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며칠 후 멀리 남해에서 진현홍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운 한지 위에 단정하게 써내려간 글씨체는 그녀의 단단한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마님, 저 이연홍은 이제 밀정 홍연이라 불리며 조정에서 정식 임무를 받고 활동 중이옵니다. 그간 마님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백하자면 그 어사님의 붓이 제 화첩에 참으로 잘 어울려 곧 아이가 생길 것 같다는 소식을 조심스레 전하옵니다.
마님과 돌복이 아니 칠복 도령께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던 이화련은 웃음을 터뜨렸고 칠복도 그 웃음소리에 따라 웃었습니다. 이연홍, 참 대단한 여인이야. 적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큰 동료가 되었군. 그녀는 몸을 돌려 칠복의 품에 깊이 안겼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 뒤로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그 온기는 그녀의 삶 속 깊이까지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곳은 세상의 틀 속이 아니라 우리 둘의 온기 아니로다. 칠복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니, 이제는 제 연이라 부르고 싶사옵니다.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이화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무리 날카롭다 해도 그들이 만들어낸 조용한 사랑의 방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작은 세계였으니까요. 그날 밤, 방 안에선 등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세 사람이 화련, 칠복, 계부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이름 없는 가족이 되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들 속엔 이런 야담이 숨어 있었지요. 권력과 배신, 음모와 반전, 그리고 신분을 넘은 사랑까지.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장미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